안녕하세요. 화상관계인 홍영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 한가 관련해서 사례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최근 채무를 대부분 배우자에게 이체한 경우 A 사건의 채무자는 채무 총액이 9,360만 원입니다. 채무자는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월소득 220, 가용소득 155만 4,748원, 변제 예정액 5,597만 928원, 변제율 57%로 기재한 변제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신청 당시 기재한 채무자의 청산 가치는 380만 원입니다. 신청인의 채무는 대부분 최근 채무고 최근 채무 대부분은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합니다. 배우자는 신청인으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아 6천만 원을 아파트 계약금 납부에 사용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위 6천만 원이 거주주의 보증금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거주주의 보증금은 1,0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조사 결과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10개월 전에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신청인은 계약금 6천만 원을, 배우자는 이후 1억 8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위 아파트의 중도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신청인 부부는 잔금 6천만 원만 납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조사 당시에도 이미 시세가 2배 가까이 오른 상태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렇죠? 결국 6천만 원을 배우자 명의로 이체해서 빼돌린 걸로 볼 수도 있죠. 신청인 명의로 분양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배우자의 재산가액 2분의 1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이 완료되더라도 아파트의 가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 없죠. 신청인이 아파트 분양계약으로 부담한 6천만 원을 이걸 증여라고 볼 수도 있죠.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아니면 채무 초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6천만 원을 배우자한테 이전한 것은 부당한 증여죠. 원상회복, 부인대 이상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분양계약으로 6천만 원을 포함하더라도 채무자는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3년에 걸쳐 원금이 일부만을 변제하며 면책을 받고 6억 원 상당하는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그냥 그려 꿀꺽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입니다. B 사건의 신청인은 채무 총액이 6,500입니다. 채권자 목록 채무 9개 중 6개는 카드 채무로서 최근 채무입니다. 신청인 2019년 8월부터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입이 거의 없어 다른 사업장에서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50만 원이고요. 소매점은 폐업하지 않은 상태고 상가 월차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수개 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배우자 명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2019년 소득은 5,300만 원입니다. 신청인은 배우자 명의로 작성한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은 5천만 원, 배우자 명의 토지 가액이 2분의 1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재산 가액은 신청인의 채무 총액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제출한 계좌 내역에는 2019년 8월부터 2019년 11월 약 1년 3개월 동안 금액 합계 8,518만 원이 배우자에게 이체되었습니다. 신청인이 이 내역이 배우자 사업장의 매출을 누락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배우자 사업장의 매출을 신청인이 계좌로 이체받아 바로 배우자에게 건네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진술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진술을 소명하는 거는 결국은 거래처와의 어떤 뭐 세금 계산서라든가 견적서라든가 확인서라든가 뭔가 있어야죠. 중요한. 나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형성된 경우 C 사건의 채무자는 법인 1인 주주입니다. 신청 직전 근로소득자로 소득활동을 시작하였고 배우자는 가정주부입니다. 신청인 명의 주의 재산은 없고 배우자 명의 아파트와 보험환급금 2억 9,800 엄청나네요. 신청인의 채무는 4억 5천입니다. 채무의 대부분은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입니다. 제출한 표준재무제표 증명에 따르면 법인은 신청 직전에도 3억 원 이상의 순수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배우자 명의 아파트와 보험환급금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제죠. D 사건의 채무자는 자동차 딜러입니다. 배우자는 혼인 이후 한 번도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은 혼인 중 아파트를 매수했다가 매수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이를 배우자에게 증여했습니다. 증여한 시점은 14년 전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직후 배우자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아파트의 가액 중 2분의 1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의
시세에서 근저당 채무를 공제한 금액이 1억 1천만 원이고 채무자의 채무 총액은 8,315만 원입니다. 채무자는 차량이 10년 이상을 도구한 자동차를 한 대 보유했고 그 제 재산은 보유하지 않습니다. 월소득은 181만 원, 가용소득은 106만 원, 총 변제 예정액은 3,849만 원. 위 사안에서 채무자가 재산 분할을 통하여 5,500을 받았다면 채무자는 최소한 매월 163만 원, 5,872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죠. 결국 이 4개 사안은 가장 극단적인 불합리한 케이스 4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좀 불합리하죠. 이거를 배우자의 청산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것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채무자회생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법정 재산 제도로 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을 원칙적으로 모두 조사하고 재산 가액을 원칙적으로 청산 가치에 반영되는 것은 정당하기 어렵다. 이건 예전부터 가정법원에서 오신 판사님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주장했죠. 예전에 이제 저희 2010년도, 11년도에는 김태준 판사님,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송기석 판사님, 강의도 했었죠. 제가 그분 강의 관제인한테 한 거. 다음에 뭐 최근에 2022스 613 대법원 판결, 대법원 결정이죠. 이게 같은 맥락이죠. 이게 현재는 부부의 자산 수를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였던 소득세법 위헌, 위 판시에 비추어 채무자회생법에서 부부 재산제에 관한 특칙을 두는 것도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산, 개인 도산, 채무자 회생에 뭔가 특별하게 채무자 회생에서는 가족법이 예외로서 뭐 부부 재산 별산제를 뭐 부부 공산제로 한다든지, 그렇죠? 특유 재산 추정을 좀 완화한다든지, 그렇죠? 결국은 배우자의 재산을 신청인의 청산 가치에 반영하는 실무는 위법하지만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법원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와 관련 논의는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칼자를 쥐고 있는 건 결국 법원이죠. 하지만 배우자의 재산과 관련해서는 판사들 사이에서도 회생위원들 사이에서도 견해차가 커서 쉽게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서울회생법원이 준칙을 개정할 때에도 수원지방법원이 준칙이 개정되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 정 박사님은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에서 배우자의 재산 관련된 부분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2020년 11월 23일 개정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의 내용을 참고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명의신탁과 부인권이 문제될 경우에 예외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을 신청인이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만 명의신탁은 채무자가 대부분 증여의 의사를 부인할 것이므로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 부부 공동신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모집단에서 배우자가 있는 사건은 422건이지만 부부 공동신청 사건은 74건으로 전체 사건의 17.5%, 53%에 불과하다. 채무자 중에서는 부부가 모두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경우도 있는데 부부 공동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다만 이 제도를 신설하더라도 살펴본 A에서 D 사례에서 활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배우자는 도산 상태에 있지 않은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부인권과 사후심사를 통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부인권의 활용. 즉 채무자가 소유하던 재산의 명의를 신청 직전 배우자에게 이전하였거나 1유형이죠. 최근 차용금이나 예금이 대부분을 배우자에게 이체한 경우 2유형에는 그렇죠. 이게 다 증여로 볼 수 있죠. 부인권을 통하여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1유형에서는 대개 채권자가 이미 개인회생 절차 밖에서 사행위 소송을 계속 중이거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부인권 행사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AB 사건은 2유형에 속한다. AB 사건에서 채무자는 자신이 최근 채무를 배우자에게 이체했죠.
대부분 배우자에게 이전하거나 자신이 예금을 배우자에게 이체하였습니다. 한 채권 중 채무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로 보입니다. 이때 배우자는 채무자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악의가 추정됩니다. 회생위원은 채권자의 집단적 이익을 대표하는 자이므로 부인권 행사 명령 신청을 할 때 채무자의 채무총액을 한도로 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인권 행사 명령 신청을 통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하더라도 채무자의 채무총액 범위 내에서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금액만을 채무자의 재단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채권자가 부인권 행사 명령 신청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위원이 이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가 됩니다. A사건에서는 배우자가 분양받은 아파트 시세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았고 B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이 신청인의 사건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개시결정 이후에도 채권자는 이러한 사실들을 이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채권자가 이처럼 이의를 하지 않는 것이 회생위원이 보증금을 통하여 배우자에게 이체된 금액을 이미 청산가치에 반영하기 때문인지 명확치 않습니다. 회생위원은 채권자의 집단적 이익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채무자 은닉의 불법성 정도와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채권자의 이의가 없더라도 부인권 행사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위법행위 보고와 사후 심사의 강화. 회생위원인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이러한 행위 불법성이 크다면 위법행위를 보고할 필요가 있다. A사건의 채무자는 회생위원 최근 채무 사용에 대한 보고 요구에 대하여 분양대금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거주지 보증금이라 허위 진술했죠. 5천만 원, 실제 1,000만 원인데 채무자가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면책을 받고 채무 총액을 넘는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보유하게 된다면서 불법이 정도가 크죠. 개인회생 절차를 악용하여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형성한 거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채무자회생법 591조 위반을 들어 위법행위 보고를 하고 사후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죠. 회생사기죄로 볼 수도 있죠.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재산이 전부 또는 대부분 형성되어 있는데 재산이 명의자인 배우자는 소득활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안은 부인권이나 위법행위 보호는 이루어지기 어렵죠. 이러한 사안에 대한 사후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채무자들 중에서 신청 직전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후심사에 관한 후술한다. 예컨대 CD 사건은 부인권의 문제로 해결하기 어렵다. C 사건의 경우 채무 대부분은 채무자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다. 이 채무자의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별도의 재산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채무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금원을 대여한 것이다. D 사건의 경우 채무자는 배우자에게 부동산 명의 이전하고 14년이 지나서야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시점이나 이 사건 신청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 없다. 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서는 한 행위를 부인의 대상으로 살 수는 없다. 개인회생에서 5년이죠. 개인 파산에서 10년입니다. 10년 전에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해서 자신이 상속분은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다 하면 파산에서도 그 당시에 10년 내에 들어오면 부인권 행사 대상이죠. 관제인한테 소송을 당하는데 10년 넘어버리면 부인권 대상으로 볼 수도 없죠. 회생에서는 5년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것을 많은 이유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법상 부부별산제나 책임재산이 원리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서 배우자의 재산가액 2분의 1을 신청인이 사건에 반영하도록 실무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연대 책임을 부담하면서 채권자들이 배우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배우자의 재산은 신청인이 청산가치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이 채권자의 집단적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신청인이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인과 관련한 첨부 서류만을 제출받고 서울이 이렇게 하죠. 지금 개인 파산에선 신청인이 재산과 소득만을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은 개인회생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립이 된 것 같아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발견된 경우는 이를 부인권이나 위법행위 보고 사후심사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의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재산이 배우자의 명의로만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원칙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사안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보다 비난의 가능성이 낮다. 다만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소득을 낮추는 사안이 있는 지점에 비춰 사후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부 재산 4가지 사례를 봤습니다. 배우자의 청산가치와 관련된 4가지 사료. A하고 B는
부인권으로 행사로 가능하고 C와 D는 부인권 행사로는 불가능하고 이제 어떤 사후행위, 위법행위 보고와 사후심사 그렇죠? 그런 걸로 처리하자라는 결론이 그겁니다. 예. 배우자의 재산 뭐 결국은 명의신탁과 부인권 행사. 근데 명의신탁은 사실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내일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도 그런 거예요. 바로 딱 맞네요. 그렇죠? 그거 보고 상담 신청한지 모르겠지만 안타깝죠. 배우자는 아무런 활동을 안 하는데 재산은 배우자 명의로 다 돼 있어요. 근데 그 배우자의 재산 취득 시기가 경제적 위기 시가 아니라 안정적인 시기예요. 훨씬 오래전이라는 얘기죠. 그럼 그때 이거를 명의신탁으로 보냐 증여로 보느냐. 증여로 봐야 되겠죠. 명의신탁으로 보기에는 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러면 결국은 부인권이라는 게 경제적 위기 시, 파탄 시기의 재산을 은닉한 거에 해당되니까 그걸 원상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과거에 평화롭던 시절에 재산을 다 넘겨놓거나 아니면 그때 이미 여자 명의로 배우자 명의로 형성됐는데 채무자가 나중에 훨씬 후에 이제 뭐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 아니면 무슨 누구 보증을 잘못 써줘갖고 거액의 채무를 졌다. 그렇죠? 아니면 어디 뭐 바지 사장이 돼서 사업을 하다가 큰 실패를 맛봤다. 근데 배우자가 재산을 취득한 거는 뭐 한 10년, 뭐 14년, 15년, 뭐 20년, 아니 8년, 7년, 5년, 5년에서 뭐 한 20년 사이다. 그럼 5년은 해고 5년도 문제는 없죠. 5년 그때도 채무자는 정상적이었죠. 신용이. 아무튼 A, B, C, D를 잘 음미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